주기율표에는 118개의 화학원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중 특별히 하나를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바로 금이죠. 금은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사용되어 왔고 금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해 왔습니다. 왜 금일까요? 리튬이나 아인슈타인륨은 왜 안 될까요? 주기율표를 보고 화폐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지워보면 남아있는 물질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화학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특성이죠. 그러나 한 가지 커다란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기체입니다. 여러분이 기체 화폐를 항아리에 가득 채울 수는 있겠지만 항아리를 열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편 열을 찌웁니다. 왼쪽 열에 있는 물질인 리튬은 공기에 노출되면 큰 불이 나서 콘크리트 벽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생각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화폐가 지녀야 할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에 도출했습니다. 첫째, 기체가 아닐 것. 둘째, 부식되거나 발화하지 않을 것. 셋째, 죽음을 초래하지 않을 것. 이제 5개의 물질만 남았습니다. 로듐, 팔라듐, 은, 플래티넘, 금입니다. 이들 모두는 귀금속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도 탈락시킬 게 있습니다. 은은 반응을 일으키고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죠. 오래된 문명들은 로듐이나 팔라듐을 화폐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1800년대 초반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플래티넘과 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 다 강이나 개천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대시대에 플래티넘 동전을 만들고자 했다면 미래로부터 용광로를 구해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플래티넘은 화씨 3000도에서 녹습니다. 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 사회가 어떤 형태든 물품화폐를 사용했던 시기에 가장 흔한 선택은 금본위제였습니다. 이 결과는 과학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지닌 것 같네요. 물물교환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화폐는 자연스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품화폐로 시작한 화폐는 금속화폐, 지폐,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까지 진화해왔죠. 물품화폐는 조개 껍데기, 돌 등을 이용한 자연화폐와 가축, 곡물 등을 이용한 상품화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품화폐는 교환이 매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물품화폐의 흔적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의 판례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돈에 관한 규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8조.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에는 곡물 1크루에 대하여 60카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줄 때에는 은 1셰켈에 대하여 6분의 1셰켈의 이자를 받는다. 108조.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대를 곡물의 대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속에 던져넣는다.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670년경에 터키 서부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 리디아에서 사용된 엘렉트럼입니다. 이 주화는 금과 은을 섞어 만든 4.76g짜리 주화로 일정한 형상, 품위, 무게를 정해 만들어진 최초의 표준화된 화폐였죠. 리디아 왕 기게스는 엘렉트럼에 그 가치를 보증하는 각인을 새겨 사용했습니다. 또 리디아의 마지막 왕인 크로이소스는 기원전 550년경에 최초의 금화와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는 중국 송나라의 교자입니다. 10세기 말경 상인들 사이에서 예탁증서의 형태로
철화를 대신하는 임시용도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지폐는 1170년 남송시대에서 발견됩니다. 상업의 발달은 화폐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때의 지폐는 여러모로 주어보다 효율적이죠. 특히 원나라 때에는 지폐 발행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원나라는 금, 은, 동 모두를 정부가 강제로 보관했고 그 보관증 형태로 지폐를 발행하여 유통을 촉진시켰습니다. 실제 그 시기에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원나라 시대의 화폐에 대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지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한국, 일본 같은 극동지역으로도 전파되었죠. 17세기 초 영국의 금은세공업자들은 귀중품이나 돈을 받고 영수증으로 예치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 은행 업무를 수행하던 금은세공업자에게 돈을 맡기고 예치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증서를 목적지에 지정된 세공업자에게 보여주고 돈으로 교환했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에 투자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골드바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 금은방, 홈쇼핑, 은행 등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실물 자산으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며 제작비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두 번째 방법은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KRX 금시장은 1g 단위로 금을 거래하는 금 현물 시장입니다.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여 HTS,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1g 단위로 금을 거래하는 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양도, 배당,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에 금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에 현금을 넣으면 그 가격에 따라 금을 사고 통장에 구매한 금의 중량이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금에 투자하는 네 번째 방법은 금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금 ETF는 거래소의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15.4% 붙습니다.